이렇게 상을 당하게 되면은 휴가를 줍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주죠. 그 일주일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건 가서 뭐라고 아유 하죠. 너 힘든 일 겪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음.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조금 장기적인 출산휴가? 휴가를 줘서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정일이란 게 있잖아요. 정확치는 않아도. 네. 그래서 좀 출산휴가를 갖다가 좀 길게 주는 게 어떨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육아휴직을 짧게 쓰는 그렇지만 한 달 육아휴직 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인터뷰를 하고 다닌 적이 네. 있었는데 이제 그때 논점은 그거였어요. 한 달이면은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도 육아휴직 때 했던 자기 역할들이 있잖아요. 요게 그래도 남아있을까? 그래도 남아있더라라는 거거든요. 한 달은 괜찮다. 당연히 휴직 기간에 하던 것보다는 그만큼 못합니다. 복직해서 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하던 역할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해도 자기의 역할이란 것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고요. 네, 저는 여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이자 또 3프로TV가 최근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좀 악재인 가해자. 우리 안 가해자분. 낳고 있는, 못 낳고 있는 결혼을 해놨죠. 아 그러니까 네. 저도 근데 뭐 음.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학교 출산율 떨어뜨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네. 또 저기도 하니까. 또 와, 근데 대놓고 생각해 보면 네. 그럼 저한테 애를 더 낳을래라고 물어봤을 때 마땅히 할 만한 말은 없어요. 낳기가 내가 낳을게 너가 네. 키워줄래? 우리 여행커는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네네. 결혼을 한다면 네네. 애를 뭐 몇 명 낳을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몇 명? 꿈은 한 3명 낳고 싶죠. 꿈은 예. 현실은 현실은 일단 나이도 많고 네. 또 낳아서 어떻게 기르나 하는 생각에 과연 하나 낳아서 잘 키우는 게 좋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과연 해법은 없을지 우리가 또 이분을 모시고 고민을 나눠봐야 되잖아요.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해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되게 암울해 보이죠. 네. 네.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인구 쪽에서 큰 문제는 남녀 성비 불균형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남아 선호 때문에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간별을 하고 아. 그에 따라서 선별적인 낙태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90년대 초반만 해도 여아가 한 100명 태어나면 남아가 한 110몇 명. 네. 그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이 낙태가 있었다는 거죠. 네. 특히 뭐 둘째, 셋째 넘어가는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로 이 차이까지 맞아요. 나타납니다. 네. 그때는 이 문제가 거의 해결되기 정말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남아 선호라는 게 이게 조선 시대부터 수백 년을 내려온 이 문화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바뀌겠냐 뭐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예전에는 3명, 4명 막 이렇게 낳던 시절에는 낳다 보니 아들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굳이 성간별에 또 그걸 기반한 낙태 같은 것이 별로 이슈가 아니었는데 과학기술이 붙고 거기에다가 아이가 이제 1명, 2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성간별과 낙태가 이제 막 발생을 했던 거죠. 대를 이어야 한다. 네, 이런 그렇죠. 거 중요했잖아요. 우리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 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때의 학교에서 인구적인 문제점으로 첫 번째 제시했던 게 제 기억에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였었어요. 30년 전에. 그러면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우리는 먹을 게 없어질 거다. 식량 부족 사태. 네, 식량 부족 사태. 그러면서 그때 막 나왔던 영화들의 어떤 하나의 테마를 보면은 인구를 절반 가까이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식의 공상과학 영화들이 막 생겨나고 아니면은 지구에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지구가 아닌 그 우주로 향해서 우주에서 그래서 그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뭐? 원더키드 2030? 몰라. 네, 그런 거 교수님, 있었죠. 2020인가? 네. 교수님 기억나시죠? 그거 모토가 딱 그거였었거든요. 원더키드 2020이 이제 지구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우주로 간다는 게 근데
2, 3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상황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런 네. 빅피처 때문에 인구를 계속 줄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우린 그 영화를 당시에 그 네. 90년대 있었던 문제가 해결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네. 그 해결이 요즘은 물어보면은 여아를 더 딸을 소화한다는 사람들이 약간 더 많고요. 네네. 그리고 열 적어도 아들보다 하나의 네, 딸이 그러니까 딸이 좋다고 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는 못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아들을 지우는 경우는 네. 이제 그런 문화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완전히 달라지고 그 문제가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있는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 우리는 되게 힘든 상태에서 뭐 한 네. 20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갈 것이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한국 사회의 변화가 있을 거고 네. 뭐 이게 뭐 전 지구적인 변화이든 한국 사회의 변화이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잘 변화만 한다면 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물론 그러면 뭘 하느냐는 이제 좀 다른 문제겠죠. 그 성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게 해소된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뭔가 세상이 변하면서 자연적으로 해소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그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정책적인 도움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정책적으로는 네. 그게 불법이었고 네. 성관별도 불법이고 낙태도 불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건데 그 사이에 사람들 생각이 달라진 거죠. 더 타이트하게 어쨌든 뭐 규제도 있었을 거고 뭐 규제도 감시망도 굉장히 있었을 엄격하기도 텐데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가 좀 달라졌다. 뭐 사람들이 선호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리고 뭐 아들이 하는 역할, 딸이 하는 역할 자체도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굳이 뭐 아들이 딸 필요 있나? 뭐 더 딸이 좋은 필요 거 있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으로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진짜 와. 한 명도 안 OECD에서도 낳는 거예요. OECD에서도 이런 기록은 세계 최저. 독일이 네. 잠깐 이런 비슷한 수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네. 독일 전체가 아니라 통일 직후에 동독 지역에서 네. 0.7778 요 사이 정도. 이유가 뭐였죠? 최근에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일리아 씨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 부모님은 구소련 시절에 네. 대학생일 때 고민했던 것이 오늘 뭐 주말에는 여자친구랑 무슨 데이트를 할까, 뭘 먹을까. 이유는 직장과 집과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정부가 정해주던 네네. 그 사회주의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것만 고민하고 살았다. 근데 갑자기 물론 이제 그 독일이 망할 시점에는 동독이 망할 시점에 이미 그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붕괴하고 나니까 이제는 서독처럼 서유럽처럼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졸업한다고 바로 직장 주지 않고요.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힘들게 뭔가를 하다 직장을 찾고 그리고 또 커리어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결혼도 하고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유럽식으로 서유럽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일자리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각한 실업이 발생을 했고요. 과거에 있었던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사라져 버리고. 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힘든 시기, 대혼란의 시기를 몇 년간 보냈죠. 그때 출산율이 엄격하게 떨어져가지고 마치 지금의 한국 사회와 같은 숫자는 비슷한 네네. 그 시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뭔가 이 배경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서 나 오늘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 아이를 낳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측면은 비슷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딱 똑같다고 말할 수 없는 네. 것은 동독은 정말 나라가 망한 상태였고 네네. 우리는 국가 시스템 지금 잘 굴러가고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내 계좌는 망해 있는. 여전히 뭐 아니요. 최근에 네.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뭐 1인당 GDP나 경제 성장 네.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독이랑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순 국가 없다.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곳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였었냐면 성비 문제가 뭔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해소된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소되길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다급한 상황인 것 같은 거죠. 0.78이면은 당장 10년 후 20년 후 됐을 때 아이고 애들이 78%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기다리기 힘들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문화가 뭐 달라지는 적극적인 거 뭔가가 캠페인 필요하죠. 같은 거. 지금 네네.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캠페인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죠. 네네. 캠페인성 정책들이 갖는 뭐 사실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캠페인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 정책으로는 국가는 예산도 가지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보면 물리적인 힘과 재정적인 지원 가지고서 캠페인만 한다.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뭐야. 힘든 게 있는데, 네. 근데 덮어놓고 실제 나가네. 결혼하고 출산하고 있는 건 뭐 20대, 30대, 뭐 40대 한 초반까지 네. 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네가 나아야지 그런 그런 이야기밖에 거안 안 되는 통하죠. 거죠. 그런 거 안 통하는 저한테 요새 세대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넌 지금 네. 매국노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기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진 원인은, 그러니까 현상이 현재 상태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좀 진단하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면 1983년이거든요. 네. 그때부터요, 벌써? 그러니까 2.1이 보통 이제 대치 수준이라 해서 네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규모가 같아지는 네, 네. 출산율 수준이 2.1입니다. 네. 실제로 아이를 낳아 보면 자연적인 성비에서 아들이 조금 더 많이 태어나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가임기를 다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죠. 네네. 그래서 2명이 아니라 조금 더 숫자가 더 커야 되거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한국은 성비도 이제 자연스럽고 또 사망률도 워낙 낮아서 한 2.0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1983년도부터 이제 그 2.06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 따지면 이제 40년이 지났고요. 네. 이제 초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이제 1.3 이하인 경우. 네네. 예. 그게 이건 언제부터? 2002년도부터 한국이 시작을 했어요. 월드컵 때 출산율이 좋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했던데. 우리 월드컵 굉장히 베이비 막- 뭐 이야기는 하지만 네. 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따지면 이제 또 한 20년. 그러네. 그러니까 초저출산이 시작한 지도 꽤 지금 시간이 지난 상태인 거죠. 그 과정에 몇 가지의 어려움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이제 저희들 이제 인구학 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제 근접 요인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사회 문화적인 뭐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고 네. 그것이 조금 더 근접해서 뭐 결혼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율이 결정이 되는데 좀 근접적인 걸 생각해서 본다면 2015년 이후에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뭐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세 같은 경이 네네.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3 이하에서 1.한 1몇, 1.2몇으로 우리가 거의 한 15년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초저출산, 뭐 기본 계획 나오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까지 왔고요. 1.2몇을 2015년에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하락세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2018년에 이제 1.0 밑으로 내려오고 네. 지금 이제 0.78까지 내려온 상태죠. 그러니까 16, 17, 18, 19, 20, 21, 22 만 7년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이제 올해까지 하락을 한다면은 이제 8년이 되고 뭐 올해 이제 조금 나아진다면 이제 연속으로 7년이 될 텐데 요 과정에서 그 이전과는 좀 다른 특성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예전에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하면 애를 낳는데 결혼을 안 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다. 그런 말씀 좀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결혼하면 애를 낳는데 옛날처럼 2명, 3명 안 낳아서 이제 문제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결혼을 갖다가 장려하는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네. 그게 아니라 좀 더 애 키우는 데 도움되는 걸 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낳는 걸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논쟁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최근 몇 년의 추세를 보면 결혼 안 하는 그러니까 혼인율도 더 떨어졌고요. 네. 동시에 뭐 유배우 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도 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출산율이 이렇게 낮았다고 하지만 네. 유배우 출산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지금 최근 한 7년 사이에는 계속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트렌드를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결혼을 하면 그래도 애를 낳으니 결혼이라도 시키자라는 게 정책의 주안점이 됐던 거고, 근데
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네라고 하니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이 주안점이 됐던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거죠. 네네. 논쟁이 그 있었던 세 가지 중에 건데. 뭐냐? 예. 근데 지금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0.78까지 떨어졌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문제점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게 그냥 다 혼인도 한 안 번에. 하고 혼인도 안 하고. 혼인을 해도 출산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결혼했는데 아이 없이 딩크족. 지내시는 딩크족. 네네. 주변에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첫 아이 출산까지도 시간이 좀 더 옛날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게 첫 아이뿐만 아니라 둘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둘째 낳는 사람들도 더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거에서 숫자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치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0.78까지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 말고 그 현상 말고 원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분명 말씀해 주신 게 1983년 2.1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뭐 2002년 한번 2015년 한번 그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그 변곡점의 그 배경이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로 추론을 하고 있는가요? 사실은 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는 것이 사실 인생의 쉬운 결정들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죠.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고민 많이 하셨죠, 교수님도? 아 그럼요. 요즘 그래서 고민 안 뭐- 하시나 봐요. 예를 들어서 집은 어떻게 할 거며 맞아요. 내 직장은 어떻고 그래서 내 소득은 어떻고 그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네. 생각하고요. 출산 같은 경우에는 그럼 태어날 아이는 우리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는 또 나중에 어떻게 살면 어떨 것 같다. 이제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죠. 30년 인생 플랜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어제 30년도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때 생각하면 객관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들 그거 플러스 나는 이럴 것 같은데 그걸 그렇다면은 내가 좀 뭔가 해볼 만해 뭐 이런 자신감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합이 되면서 네. 그래 한번 지르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결혼합시다 뭐 아니면 출산을 합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그 많이 사랑이 하죠. 원동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훨씬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맞아요. 따질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따지게 되고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 과거의 시기보다도 훨씬 더 암울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많아졌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는지 되게 안 기억하세요? 좋아하는 말이긴 해요. 네. 그게 2010년대 초반에 처음 용어는 만들어졌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2015년도부터 맞아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단어를 우리가 유행시키는 건 어떨까요? 뭐 굿조선, 좋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화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자꾸 문화가 이렇게 되면 거봐, 난 헬조선이라서 결혼 안 해. 헬조선이라서 아이 못 낳아. 애 낳으면은 대치동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가 사업 하나 시작하더라도 그 수학 분석할 때 안 좋은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작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 한번 사는 거.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이 근데- 안 좋은 게 있고 네. 그 안 좋은 거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해내느냐. 그렇죠. 근데 그 해내는 것이 동시에 유행한 게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각자 너무 도생을 하려면 변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을 때는. 자신이 있을 때는 뭐 조금 더 변수를 늘려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가족 수를 줄이거나 네네. 아니면은 결혼도 미루거나 못 하거나 안 하거나 뭐 아무래도 이렇게 방향이 가는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문화를 바꿔야 돼. 어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바꿔야 돼. 이거는 구시적이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네네. 네. 네. 그거 이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걸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들 아니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모습들 이것들이 좀 달라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진짜 2006년부터인가요? 이렇게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를 좀 지원해 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고. 보육이 힘들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럼 보육비를 지원해 줄게라고 해서 지금 뭐 무슨 육아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보육 시간이 문제다라고 해서 그럼 돌봄 서비스를 우리가 해 줄게.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이 맡아 줄게라고 해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니 이게 돌볼 수 있는 시간과 돈만 있으면 다 되냐?
주거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하자녀에게 또 혜택 주고 청약 점수 더 올려주고 이런 정책들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한다고 봐야 되나? 막상 또 이렇게 실천해서 내가 이렇게 지원하고 뭔가 하려다 보면 뭔가 네. 허들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그게 어떻게 근데 왜안 보면은 되나? 그냥 좋게 표현해서 네. 잘했어야지 됐는데 네.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만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보세요? 지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획이 시작돼 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진 게 2006년도부터 이제 네네. 실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고 꽤 여러 가지를 했고 뭐 200조 뭐 몇십조 몇백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의문이에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그랬을 거고 정책 대상자인 뭐 청년들에게 네네. 물어봐도 한계가 실제로 있다. 도움이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20년 전, 30년 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많은 제도도 변화도 그쵸. 생기고 네네. 좋아진 것도 있는데 막상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별로 도움 현실에서는 크게 예를 들자면 이런 다르지 겁니다. 않죠.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거든요. 네. 아 눈치 보잖아요. 네. 좀 이렇게 휴직하려 그러면은 뭐 아니, 저는 프리랜서니까 휴직하면 네. 그냥 영원히 빠이빠이 되는 거고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육아휴직한다고 그러면 특히 요새는 남편분들도 많이 맞아요. 육아휴직 네. 하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늘고 있죠. 눈치 그리고, 봐요. 말씀처럼 육아휴직 보는데 여러 가지 차별적인 그 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성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사용하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그런 차별적인 시각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시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인사 고가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또 안 좋은 거. 너 이번에 승진 대상자인데 너 지금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가겠다고? 간다고? 저 뭐 3개월이라도. 야, 그럼 너 맘대로 해. 네 자리가 3개월 뒤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 이런다는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지금도 곳곳에서 많으니까요. 뭐 회사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달라야 돼. 그렇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육아휴직 쓸 때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애가 생겨가지고 네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때인데 음.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은 통상임금 80%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네. 예전에는 50% 지원해주던 것이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통상 임금의 예, 80%. 통상임금의 음. 80%까지. 음. 근데 이제 또 상한이 있어요. 150만 원까지. 그렇죠. 내 월급 월급에 이렇게 그러니까 80이 그거 아니라 지원을 해줄 때 150만 원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이상은 지원을 못 받고요. 부족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보면 우리가 지금 최저시급 거의 월로 환산해 보면 2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200만 원 조금 넘어갔으니까 그거 80% 하면은 지금 160만 원. 근데 상한이 150만 원이다. 최저임금의 통상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의 지원금을 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160만 원. 뭐 신입 사원들만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애 낳는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몇 년 차 이상 뭐 직급이 있으신 분들도 네네네.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자기 받던 것보다 월급을 좀 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것도 한꺼번에 다 그 휴직 기간에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일부는 휴직 기간에 받고 맞아요. 일부는 복직해서 좀 지난 맞아요. 다음에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돈도 필요한데 이러다 보면 이 육아휴직이 별로 못하죠.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 연구들을 봐보면 네. 육아휴직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아휴직에 따라서 긍정적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평등 차원에서 이게 성평등하게 일을 한다거나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인다거나 이제 주로한 이슈 목표가 그런 것들이죠.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되는 경우는 이것이 특정 계층,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 중심으로 육아휴직이 사용될 경우,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낮을 경우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이게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사용이 된다. 네. 그렇게 된다는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육아휴직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중심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어요. 이것도 그렇지만 여전히 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 기대한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질문을 되돌아가 보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왜 효과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느냐. 이건 정말 이건 저출산 정책인 것 같은데 그것도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것보다는 안 주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안 하기는 또 애매하고 뭐 받고 있는데 또 이것도 그다지 이렇게 100% 흡족하지는 않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저도 이제 육아휴직을 쓸까 고민을 했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못했다기보다 이해득실을 따지게 돼. 아 이게 월급 받고 사실 뭐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내니를 쓴다거나 단순히 뭐 금액의 어떤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보다도 내 미래 비전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내가 이번 달에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150만 원을 받게 되니까 150만 원 손해인데 내가 집에서 생활비로 150만 원 술을 안 마시니까 이득일까 봐 이게 아니라 150만 원을 받는데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그럼 내 비전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에 이게 내 미래에 타격이 있을까 없을까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 이게 육아휴직을 받는 게 과연 나에게 좀 근데 그건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정부가 이거 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실은 지원해줘? 대단히 어려운 제도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뭐 한 1년 정도 지금 이제 뭐 1년까지 쓸 수 네네. 있으니까 1년을 갖다 현업을 떠나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직장 자리를 보장해주고 급여를 갖다가 그대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쉽지 않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네네. 쉽지 않은 겁니다. 본인한테도 쉽지 않고 회사한테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1년 정도의 기간은 보통 대체자가 있잖아요. 사실 그 대체자에게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자리인 거죠. 1년짜리 그리고 계약직. 언제라도 맞아요. 그 복직을 하시면은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네. 그런 계약직인 거잖아요. 조직이 아주 클 경우에는 뭐 그런 대체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사실 쉽지 않은 제도인 건 맞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면 내가 고용한 이 사람을 1년 만에 잘라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이게 삼자가 모두 다 힘든 상황이 지금. 맞아요. 삼자가 모두.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우리가 육아휴직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혹시 이 부분에 어떤 개선점이 좀 있어 보이세요? 저는 육아휴직 제도는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금액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사실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사회가 좀 많이 달라져 가지고 훨씬 더 여유롭게 사는 세상이 되면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1년씩 다 육아휴직하는 것은 그 제도를 갖다가 우리 사회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건 현실성은 좀 떨어지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이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가 육아휴직을 갔다 오고 나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어떤 거요? 네. 그래요? 어떤? 보통 이제 독방 육아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네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 와이프가 보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뭘 했다고 막 이러면서 댓글 남기실 것 같은데요, 사모님 들어오셔서.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험을 갖다 만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가 이제 돌봄의 주 책임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이제 돌봄의 역할이 만들어지고, 근데 남성분들은 그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남성분들이 그렇다고 책임감이 없다거나 아니면 아빠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과거보다 덜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여전히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하게 아이들에 대한 소중함. 아마 주말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그 놀이터 같은 데서 애 돌보는 아빠들 많이들 보이잖아요. 많이 보죠. 주민 엄마들이 보니까요. 네. 여전히 여성들과 남성들 비교하면 우리 최 교수님 전적으로- 너무 남성분들만 대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돌보는 시간은 네.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남성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보통 도와줘도 도와준다고밖에 표현을 못 도와주는 하죠. 거 아니죠. 함께하는 거죠, 육아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도와준다고 말하는 것은 도와주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게 정작 실제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맡겨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한테 맡겨.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일부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부러 못하는 데려와서 거예요. 야 이걸 그렇게 하냐. 애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냅둬야 돼. 냅둬야 남편이 돼. 얘를 뭐 콧질질을 만들어 놓던 뭘 하고 놀던
그냥 전적으로 맡겨야지 그거를 아. 가서 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게 사실은 책임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일가정 이렇게 할 때 가정에서도 돌봄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동 책임자가 돼야 되는 네. 거고 네. 왜냐하면은 이 아이 돌보는 것도 나름의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름의 그 각 집마다 원칙들이 있어요. 네. 청소는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고 맞아요. 애들 옷은 어떻게 하고 목욕은 어떻게 시키고 밥은 어떤 식으로 먹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신혼 부부들이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된 두 사람이 따로 살다가 아니면 각자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성인을 둘이 같이 살면서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이 이제 잘 굴러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만약 그런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아이와 부모의 관계, 이제 새로운 관계선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때 돌보는 뭔가에 대한 그 디테일한 규정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엄마가 그걸 다 책임지고 다 하고 아빠는 이제 나 더 열심히 돈 벌어 올게 라고 회사만 나갔다 온다면 주말에 같이 해도 그때는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책임자가 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룰을 네.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까? 교수님? 그거는 룰을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을 나눌 요리를 수도 나눌 수도 있고 음. 뭐 청소를 나눌 수도 있고 구역을 나눌 수도 있고 말씀처럼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그건 집집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나누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나간다라는 것은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합의하셨습니까? 저는 와이프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를 보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함께 아이를 기르는 거다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부정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된다는 거. 부정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많이 갔고요. 네네.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있는데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뭐 금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써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아빠로서 돌보는 아빠로서 그 절대적인 시간이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또 하면 잘해요. 잘해요. 어느 정도 못해봐서 고비만 그렇지. 넘어가면 잘합니다. 네. 맞아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죠. 현업에서 떨어져서 정말로 육아휴직을 한 번씩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우리 이주영 거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나의 뭔가 미래의 성장성 비전을 위해서 포기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지금 내 자리를 이거자. 지금 퇴사하면 지금 육아휴직 가면은 지금 그 프로젝트의 공 다 김 차장한테 간다네. 이러면은 이제 못 놓는 거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결혼과 출산 다 네. 이렇게 조금씩 미루다 보니까 벌써 마흔줄이 돼서 저도 그러신가요? 약간 제가 이제 전혀 안 그래 보이죠. 부록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그걸 공감하거든요.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는데 결혼하고 애 낳아버리면 이 자리 6개월만 제 사라져 있으면 맞아요. 제 존재감은 사라집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상을 당하게 되면은 휴가를 줍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주죠. 네네. 그 일주일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건 가서 뭐라고 아유 하죠. 너 힘든 일 겪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이를 낳을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조금 장기적인 출산휴가? 휴가를 줘서 사실은 그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정일이란 게 있잖아요. 정확치는 않아도. 네네. 그래서 좀 출산휴가를 갖다가 좀 길게 주는 게 어떨까. 얼마 정도 하기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여성은 지금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 줍니다. 그렇죠. 남성은 지난 정부 초반만 해도 3일이었어요. 유급 3일. 저 3일 쉬고 네. 복귀했었어요. 진짜? 네네. 그리고 사실 그때 무급도 이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무급은 안 쉬신 거네요. 네. 그리고 주말 합치면 일주일이었고요. 지금은 유급 10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유급 10일이 한번 끊어서 쓸 수 있기도 하고 따지면 한 2주 되는 시간인데요. 그럼 부족해요. 네. 조리원 그쵸. 갔다 나오면 끝나요. 맞아, 맞아, 딱 맞아. 그겁니다. 네. 대부분 병원에서 낫고 한국에서 지금 한 70% 정도가 조리원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조리원 2주 아마 가면 최근에는 끝나요. 좀 더 숫자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어. 병원에 또 며칠 보내야 되고 조리원에서도 며칠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며칠 또 휴가 남겼다가 이제 집에 왔을 때 정리하는데 보내고 나면 그러고 나서 남편들은 열심히 일하러 돈 벌러 나가지 네. 실제로 육아에 자기가 루틴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육아휴직을 짧게 쓰는 그렇지만 한 달 육아휴직 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네. 작은 기업인가요? 큰 기업이에요. 오. 그 분들을 갖다가 한동안 인터뷰를 하고 다닌 적이 네. 있었는데 이제 그때 논점은 그거였어요. 한 달이면은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도 육아휴직 때 했던 자기 역할들이 있잖아요. 어머, 요게 그래도 남아 있을까? 네. 그래도 남아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한 달은 괜찮다. 당연히 휴직 기간에 하던 것보다는 그만큼 못 합니다. 복직해서 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하던 역할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해도 자기의 역할이란 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네요. 육아휴직을 꼭 1년을 다 쓰라는 법은 없네. 아마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 네. 달 쓰시고 나면 오. 또 육아휴직까지도 쓰시는 분들도 또 있으실 거고요.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선호와 그리고 각자의 처한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아, 그런 상상은 안 의미에서 되죠. 출산 휴가를 최 장관 약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예.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러네. 휴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되게 거창하게 그쵸.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휴직은 거창하는 뭔가 끊기는 것은 느낌이고 예. 휴가는 연장된 연결선상 같긴 해요. 그리고 휴직한다 그러면은 그 우리 팀장한테만 말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인사부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결제도 맞아요. 많이 내야 네네. 되고. 근데 휴가는 그냥 내가 신청하고 팀장이 뭐 이렇게 결제하면 그냥 갔다 아니면 보고만 하고 갔다 오면 네. 그리고 휴가라 그러면은 왠지 유급일 것 같은 생각도 좀 더 들고 네네. 유급 아닙니까? 당연히 유급으로 해야죠. 유급해야죠. 근데 예. 이제 유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기업은 맞아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근데 이 작은 중소기업들은 그 정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나라의 지원.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음.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출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출산은 오케이. 그러니까 키우는 과정에서 돈과 시간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보육비, 보육 시간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국가에서 엄청 많은 돈을 계속 주고 있고 지자체별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낳는다.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을 많이 우리가 커버해줄게 하는데도 안 낳는다. 그 이유는 좀 뭐 같으세요? 과거보다는 많이 지원이 늘었죠. 네. 비용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네. 그때 비용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그래요. 예전에 아니, 생각해 그건 보면 아니 그냥 이주호의 네. 거 생각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둘째 왜 안 낳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용만 말씀드려 볼게요. 비용만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그 육아 수당으로 받는 거는 한 달에 10만 원이 전부예요. 이제는 그거 애가 때문에? 컸으니까. 아 유치원 유치원도 지났으니까. 유치원도 끝났고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10만 원이 전부예요. 10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받아요? 그 육아 수당이라고 나와요. 아, 그냥 육아 수당으로? 서울시에서 나오는 육아 수당인 거죠. 음. 10만 원이 전부인데 사실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도 이제 그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학원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에 학원을 뭐 14개 하루에 다니나요? 14개? 한 6개, 7개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요? 요일별로 다르긴 한데 일주일에. 어. 보세요. 6개 정도 다니면 이게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와. 맞벌이니까 봐줄 시간이 없어서 다니는 게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학원비만. 네. 그렇다고 태권도 하나만 보낼 수는 없어요. 그쵸, 태권도는 뭐. 다 해주긴 해. 태권도 다 해주긴 하는데 그러면 학교 끝나고 모든 시간을 태권도로 다 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수학도 영어도 보내, 하고 영어도 수학도 해. 보내, 피아노도 이게- 가르쳐. 와, 급여는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이래요. 비용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태권도비가 전에는 10만 원이었던 게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거기도 금액이 있고 올라가서 네, 되는 게 한 가지가 거기도 있고요. 그거- 예를 들어서 전에는 안 보내던 것을 이제는 보내야 되는. 전에는 그렇죠. 안 맞아요. 사던 것을 또 사야 되는. 맞아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이제는 보편화됐지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었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와주셨죠. 아, 그러네. 네. 예, 이제 예.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비용으로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메커니즘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것과 사야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비용들이 이제 전체 비용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 비용 거죠. 문제. 어떻게 따지면은 정부 정책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요 비용 어떻게 좀 올라가는 거 잡아줄 것이냐. 근데 또 올라가는 거 잡기에 또 그런 게 학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올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과거와 다르게 이걸 다 이렇게 사서 써야 되는 건가? 음. 굳이 아닌 것들은 뭐 여전히 이렇게 좀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찾는다거나 네. 아니면 중고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근이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아이들 장난감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나눔이나 정말 저렴하게 파는 분들 맞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 정말 물건들은 좋은 사실 거죠. 아주 어린 아이일수록 네. 정말 몇 개월 정도만 쓰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 몇 개월을 준비해서 샀다가 아예 한 번도 제대로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고 매매 이것들이 얼마나 잘 활성화시키느냐도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 하기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맞아요. 상당히 동질적이고 네. 상당히 집적돼서 살아요. 네.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처럼 별의별 그 문화도 다르고 뭐 아니면은 소득 수준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정말 뜨문뜨문 사는 그런 나라하고는 한국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유하는 문화는 아니면 이 중고 거래를 하는 문화는 정말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당근이 그래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지금 당근을 키워야 된다. 오늘 최슬기 교수님 얘기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근을 키워야 된다. 한다. 아, 근데 시간은 시간? 어떨까요? 네, 보육 시간도 저는 시간.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그거 사실 좀 어려운 그 문제인데 비용의 문제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그 보통 이제 맞아요. 좀 일하는 걸 갖다 좀 지켜야 유연화시킨다라는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뭐 근로 시간을 좀 줄여준다거나 음. 요즘에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은 퇴근을 아예 몇 시간, 2시간 이렇게 빨리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아직 제도가 있죠. 네네.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갖다 아예 조절해서 음. 좀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맞벌이신 분은 한 사람은 일찍, 한 사람은 늦게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가정을 갖다가 두 개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한계가 있는 게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를 갖다 해보면 아니 그런 것도 다 좋은데 퇴근만 제때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약 그 반대의 이야기인 거죠. 네. 그냥 다 직장 내 경직된 문화. 채로 그냥 몇 시에 퇴근만 정확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둘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을 때 그 남자들이 집안일을 도와준다가 되지 않고 함께하는 것처럼 일에 있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재량권 그것을 갖다 어떤 식으로 이걸 갖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 단순히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유연성이 누가 갖느냐. 근데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좋은 직장, 좋은 소득의 일자리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회사 쪽으로 일 중심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서도 퇴근한다고 일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죠. 카톡을 못하죠. 없애야 돼. 카톡을. 당근을 만들고 카톡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전문직들 네. 그리고 뭐 그러지 않은 일반직들에서도 이제 관리직군 이상들 퇴근 이후에도 계속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일의 연속이죠. 그렇죠. 또 그래야 또 성과를 내고 음.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또 급여도 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게 보면 탐욕스러운 일자리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탐욕스러운 일이죠. 일자리가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네. 일자리가 다른 역할, 너 내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일 자체가 네.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자리가 소득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지 않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사라는 직종이 상당히 급여가 높지만 네. 그 중에서도 페이닥터로 계시면서 음. 매일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며칠만 일하시고. 네네. 네. 원하는 시간에만. 실제로 이제 미국 자료 같은 거 봐보면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데 처음 시작할 때 남자나 여자 임금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10년 차, 20년 차쯤 되면은 남녀 임금 격차가 확 나요. 맞아요. 왜 그러나 보면은 남자는 계속 그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함께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모든 여성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이런 식으로는 둘 다 못하니까 한 사람은 그래서 여성은 뭐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여성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둘을 낳고 싶은데 하나를 낳거나 아니면 하나 더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결혼도 포기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근데 뭐 비용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여유롭고 시간적으로 이제 일을 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이 낳기보다는 그냥 나는 우리 둘이 재밌게 여행 다니면서 살래. 아니면 고양이까지. 이런 그러실 문화가 수 있죠. 확산되고 네. 있는 것도 좀 근데 그 선호까지는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결정하셔서 결혼하던 시절도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 차면은 음. 그때쯤은 다 결혼해야 된다. 네. 뭐 이랬던 문화가 강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다 선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 선택이 바뀐 상태에서 과거보다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78은 지금 이 사람들 그래도 결혼하고 싶고 그래도 애 낳고 싶고 이런 사람들의 그 욕구를 갖다가 봤을 때 나오는 수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수치하고는 꽤 격차가 있다. 요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어쩌면 정책 목표가 돼야지 생각 없으신 분들 그런 맞아요. 욕심이 없으신 분들까지 어떻게 바꿔야지 맞아요. 굳이 그것까지는 정책 목표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뭐 이미 기혼자이기도 하고 40대잖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맞아요. 일단은 그래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욕구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특히 여성분들 나 결혼하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드물지 않죠. 실제 많은 조사에서 또 나와 있지만 한 절반 좀 넘는 여성분들이 별로 결혼 생각 없다. 50%요? 보통 웬만한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였고요. 근데 남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긍정이. 긍정이요? 그러니까 나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다. 당장 구체적인 지금 언제 결혼 이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래도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남자들은 대체로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답을 하고요. 여성분들은 절반 좀 못 되는 분들이 결혼하고 싶어요. 절반 조금 넘으신 분들이 별로 생각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연애를 하신 분들만 이렇게 연애 중인 분들만 따로 떼어내서 그분들만 이렇게 해보면 여성도 한 3분의 2는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연애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연애라는 게 꼭 해야지. 물론 이제 막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내다가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아마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혼은 안 해 하지만 제일 먼저 결혼하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연애는 맞아. 필수. 네. 결혼은 선택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이런 욕구들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꽤 많이 있다. 이게 100% 90%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한 70% 이런 식으로 그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다수이고 상당한 규모인데 근데 이걸 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그 현실적인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이제 없애주고 도와주고 제도 개선을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연애할 시간을 마련해주고 연애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 소득을 더 올리게 해준다거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일자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죠. 일자리 또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흡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청년 세대들이잖아요. 특히 일자리 측면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과거보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나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아니면 더 나을 수 있어? 항상 그런 것이 더 다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좀 더 심화된 그 시기쯤부터 해서 청년들이 갖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훨씬 더 좀 암울해졌던 거랑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 집값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집값 얘기하는 평생 맞아요. 이래도 저 서울에 있는 정말 20평짜리 집 하나 못 사는데 내가 이래봤자 뭐해. 난 그냥 내 하루하루 삶 그냥 소중하게 즐길래 이렇게 사는. 사실은 이제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집이죠.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든 월세든 여러 가지 형태는 가능하겠지만 어쨌건 공간이란 것이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저출산 정책에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게
실제로 사용되는 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이 주거 지원 예산이에요. 네네. 그만큼 이제 주거 지원에 많은 절반 정도가 주거 지원이군요. 따져보면 아마 절반이 조금 넘을 겁니다. 전체 그 뭐 중앙 정부에서 쓰는 돈의 네네. 한 절반이 좀 넘는 금액이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빈곤층이라든가 그런 취약계층, 청년세대 이런 분들에게 주거 지원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 절반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저출산 정책 예산에. 근데 정말 결혼이고 출산을 갖다 목적으로 하는 저출산 정책이라면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의 주거가 도움이 되는지 좀 고민이 더 추가가 될 필요가 있어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자면 아이를 키우려면 하나 키우는 둘로 가려면 어떤 평형의 어떤 그 구조의 집이 나을지 그리고 또 이게 가족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족이 점점 확대되는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신혼부부나 아니면 빈곤층 지원 정책이 저출산이란 태그가 붙은 거지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 효과가 잘 나지 않은 것은 그거에 대한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 좀 더 고민될 부분,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위대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득 분위대로 한번 나눠보자면, 그러니까 좀 하위 소득 분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산에 조금 도움되는 건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소득 분위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뭐 누군가 하나만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소득 분위에서 제일 아래 네. 아니면 거기에 차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가 출산에 도움이 되고 뭐 아이를 갖다 둘 낳는데 도움이 되고 셋 낳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부족했다. 예,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단순히 주거 지원 뭐 저소득층 지원 형태로만 됐기 때문에 실제 돈 쓰이는 거에 비해서는 뭐 빈곤층 지원으로서는 효과가 충분했을지 네네네. 몰라도 저출산 정책으로서 효과는 왜 기대하는 게 이렇게 돈 썼는데 안 나느냐라고 한다면 고민이 하나가 빠져 있었던 거죠. 교수님께서 저출산 현황과 정책과제 의혹을 발표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냥 단편적인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 뭔가 고민을 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인 것이 되려면. 돈 주는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네. 당장은.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딱 그 표현입니다. 당장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돈 주는 것이 당연히 돈을 현금 지원을 하니까 이것도 지원이기 때문에 효과가 긍정적입니까? 그러면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갸우뚱한. 돈에 비해서는 쓰는 효율성이? 돈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작다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게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지속적이지 않고 맞아.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잠깐 반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제로성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로 기초 지자체에서 많이들 주는데 예를 들어서 A 지역에서 주고 B 지역에서는 좀 덜 준다. 네. 그러면은 무조건 다 A 지역으로 다 옮겨서 이사는 못 가겠지만 갈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분들은 또 A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출산하고 애를 낳으시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 경향성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A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제로섬인 거예요. B에 있던 분이 A로 옮겨가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의 효과가 그럼 과연 있는가? 네. 그러니까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것이 많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걸 갖다 효과성 있는 정책으로 쓰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당장 이거 가능하다,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대책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빠들 출산휴가 한 달씩 출산 쓰는 휴가 출산휴가. 게 네, 한 한 달씩 달. 쓰는 게 유급으로 쓰려면 이것도 조단위 돈이 들어가는 정부 예산의 큰 사업이긴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의 일생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뭐 세 번, 네 번도 있겠지만 와. 평균 따지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한 번 정도 남짓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라고 해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 큰 사업인데 지금 현재 현금 지원하는 거 생각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예산 규모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아빠들의 변화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출산 시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결정적이고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가 아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치면 갓난아기 때 제일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애엄마도 딱 애 낳은 직후에는 사실 자기 몸조리도 맞아요. 필요하죠. 그리고 혹시 그 집에 이제 큰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도 보통 2살, 3살 맞아요. 아직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예요. 음. 그때 아빠가 같이 도와준다면 그게 무슨 시설이나 다른 친척들보다도 가장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빠들의 역할이 만들어지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대기업 사례처럼 이게 한 달이라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조직 문화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네. 네. 이게 더 이상 여성들만이 쓰는 휴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 달도 사실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면 육아라는 것이 남자도 같이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문화가 달라지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애 낳고 또 키우는 게 쉽지 않고 네.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렇죠. 저는 그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힘든 결과가 결국은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애를 포기하거나 둘을 낳으려다가 한 명 낳거나 아예 못 낳거나 한국 사회는 지금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힘들지만 해볼 만한 정도 수준 그게 내려오려면 이게 어느 한쪽의 책임이면서는 안 돼요. 같이 이거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 네네. 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그렇고 결국은 이게 남자 여자 아빠 엄마 공동의 책임이어야지 이게 같이 바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남자들이 한번 이걸 갖다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변화의 어떤 좀 고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인식의 생각을 변화를 만드는데 맞아요. 사실-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되게 큰 변화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휴직이 생각이 아니고 휴가. 들었냐면, 조금 짧게 육아 휴직을 하는 것과 조금 길게 출산 휴가를 가는 게 차이가 없잖아요. 어감이 근데 좀 굉장히 근데 다르게 어감은 느껴지고 엄청난 차이가 네. 있잖아요. 아니 이게 한 달이라는 출산 휴가를 만약에 경험한다. 이것과 한 달 동안 육아 휴직을 갔다 온다. 사실 결과는 같은데 이게 휴직이냐 휴가의 차이가 되게 그렇죠. 크네요. 지원되는 것도 또 내용이 달라지니까. 사실 어. 이미 이제 우리 스웨덴 라떼밥 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스웨덴 가면은 뭐 이렇게 좋고 출산율 높아졌고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 남성들의 이제 참여이고 아, 또 해외 사례가 있군요. 어. 그 남성들 참여를 만들어내는데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쓰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그걸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꽤 많으세요. 네네.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금 빨리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육아휴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강제해서 모든 사람들이 쓰게 하는 게 결국 뭐 의무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회사에서 여성들 중심으로 쓰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남성들을 갖다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용어를 번역을 할 때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내지는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이런 표현을 네. 쓰시는데 여성들만 그 이 출산의 육아에 대한 부담, 내가 힘든데 국가가 나를 도구화한다 이런 생각이 여성들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성 청년들도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많이 있다고 그쵸. 보입니다. 의무제 할당제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출산 휴가를 가서 내 그 경력이 단절돼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럼 애를 낳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잘못 생각이 될 수도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고요. 물론 이제 네. 그것이 보편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긴 하겠지만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무라는 표현 쓰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휴가를 갖다 제시하는 이유가 휴가라 생각하면 일단 자신의 권리라는 생각하기 훨씬 더 먼저 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리로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일종의 너치 정책인 거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권리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만약에 휴가가 정말 이게 제도화돼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 너 한 달 휴가 다녀왔으니까 출산 휴가 다녀왔으니까 올해 연차 너 그거 다 쓸 거냐?
이런 문화는 절대 되게 있으면 안 깊은 되는데. 근데 문화다. 그 분명 그 회사 그러지 같은 않을까요? 경우가 그런 달라진 게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네. 전에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죠. 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쟤는 여자 직원들이니까 아니면 남자 직원이 혹시라도 쟤는 뭐 여자 직원과 비슷하네. 뭐 회사에 대해서 승진보다는 충성심이 떨어지네. 뭐 이런 식의. 네네. 그 로열티, 그러니까 충성심이라는 단어를 그럴 때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차별적인 시각들이 있는 거죠. 가만 서서 예.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한 달씩만 써도 팀에서도 벌써 몇 명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꼭 여성들만 차별적인 대상들로만 잡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뭐 그 정도는 다 다녀오는 뭐 팀장도 애 태어나면 갔다 오고 팀원도 다녀오고 옆에 팀에서도 몇 명씩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네. 금세 회사 조직 문화가 달라지는 현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 일부 사람이 아니라 그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야 남자들도 이게 내가 와이프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한다. 내가 한 달 동안 애를 봤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남자들의 인식도 바뀌게 되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네. 지금 현재 남자들의 출산휴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 전후휴가 이런 식으로 네네네. 왜냐하면 막달부터는 몸이 좀 힘들어질 수 네. 있으니까 출산 좀 전부터 써라 해서 출산 전후휴가로 90일을 주고요. 음. 남성 같은 경우에는 10일인데 배우자 출산휴가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애를 아니, 그러니까 혼자 뭐- 낳냐고 뭐 출산은 아니, 물론 이제 여자가 하지만 그 그 출산의 시각에 일련의 딱 그게 있는 거죠. 과정은 출산이 여자가 한다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럼 여자가 낳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아니 분만 해산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건 아니 뭐 생물학적인 표현을 좀 다시- 같이 낳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해보면-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네. 거예요. 같이 머리 뜯기고 아니 그게 그 출산하는 순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출산하는 과정까지 만사까지 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제 또 다리가 부어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아. 이렇게 근육이 뭉치고 그런 것도 그러면 이제 그걸 매일매일 같이 그 풀어주는 게 기름 그러니까 좋은 오일 남편이네. 마사지로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 내가 안 그랬다는 게 했다고 왜 본인 안 아니, 그렇게- 했으면서 그렇게 할 걸. 저는 이제 무경험자로서 얘기를 못 하고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정을 함께 겪어가는 거거든요. 안 그러니까 했으면 자꾸 했던 척 하지 마세요. 네. 생각해 보면 출산이라는 게 어. 새로운 그러니까 아이가 생겨나서 그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큰 변화이거든요. 네.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이를 낳는 과정 그러면은 출산은 여성들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어떤 사회적인 일련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면은 그쵸. 출산의 주어는 남성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분만 해산 이런 용어는 조금 더 우리 어감상 이건 남성이 분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출산도 남자도 출산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이름부터 바꾸고 말씀해 주셨던 출산 휴가 남성 한 달 만들면서 인식의 변화. 근데 이게 물론 뭐 1, 2년 사이에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진 맞아요. 않겠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어쨌든 해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국내 사례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그 몇몇 기업에서 하는 걸 기업들 보면은 1, 2년 지난 후부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도입되면은 저는 빠르게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박사님께서 최 교수님께서 좀 힘을 써 주시죠. 정부에 좀 압박도 좀 넣으시고 요거 좀 빨리 시행되도록 제가 결혼 전이거든요. 저는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군요. 그렇죠. 저는 약 2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언제 쓰지? 하나 못 더 쓰나, 이제? 누뜨기로 못 쓰는 도전 거 한번. 아닌가? 네. 모르겠다. 오늘 뭐 저출산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뭐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서 완전하게 뭐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또 교수님께서도 계속 관련 연구를 하실 텐데 앞으로도 이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이 문화와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또 아이 키우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나 아이 뭐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돼 이럴 때 눈치 주지 맙시다. 그거 장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 주지 빨리 가라. 맙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 눈치 주는 분도 저출산이 문제입니까? 하면 문제라고 할 걸요. 그렇죠. 문제 해소하라고 당신이. 그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아이 있다고 일도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일은 또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예, 아니, 일 근데 아이 열심히 있는 하시고 분들, 물론 이건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또 미혼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아서 저출산에 큰 폐해가 되고 있는 저와 저는 또
1인 네. 아이가 하나를 한 명밖에 없는 그 합계 출산율 떨어뜨리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또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아쉽게도 우리 박사님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할 때 큰 정책이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작은 인식의 변화. 작은 변화로 이제 큰 것을 해결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출산 휴가를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이런 어떻게 보면 큰 게 아니지만 되게 나중에 돌아보면 왠지 이게 되게 효과가 있었구나. 나비의 날개짓이 되는 거죠. 라는 정책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정책대학원의 최슬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